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수,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롯데시네마 2층. 주식회사 대명 21.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한 손에 칼을 두고 악수 청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고 회유다. 돌아갈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안철수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너무 흥분된 상태 아닌가라며 안 대표의 발언에 신경 안 쓰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양측의 갈등은 이제 감정적 대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된 데는 양당이 각기 다른 컬러를 가지면서 경쟁해서 야권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유사한 컬러를 내보이면서 기존의 야권 지지층을 갈라먹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제 살 뜯어먹기 경쟁을 한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3당의 입지를 어떻게 국민의당은 자리매김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다수 있는 지역구에서 단수 추천을 할 경우 당 분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천 면접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김 대표는 경선도 못해본 후보들이 탈당해서 출마할 때에는 결국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덧붙였는데요. 이런 말이 공천 면접장에서 나왔다는 건 그만큼 공천 룰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극에 달았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당대표까지 면접에 참여했다는 사실에는 신선한 충격이라며 좋은 점수를 주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는데 공천 룰에 대한 신경전마저 없었으면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요? 평소 원균처럼 행동하다가 필요할 때 이순신 장관을 본받자고 한다.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의당에 입당한 더민주 탈당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김홍걸 위원장은 호남에서 국민의당으로 가신 분들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는 하지만 평소 행동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 문제는 설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면 대통령의 아들들이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드물지 않았는데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이런 식의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신은 혈연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생각과 이념에 의해서 이어지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자,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가 말이에요. 예. 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이 비만 승객을 위한 기내 좌석을 개발하고 미국에 특허 신청을 했다고 하나요? 예? 예,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예. 에어버스는 지난달 미국 특허청에 비만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벤치형 좌석을 개발해 특허 관련 출원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 특허청 웹사이트에 공개된 에어버스의 특허 기술은 그 기존 기내 좌석과 다르게 팔걸이가 없어요. 벤치형입니다. 예. 그래서 좌석의 너비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위치를 이동해서 앉을 수 있어서 승객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 체중 승객이 최대 3명까지 앉을 수 있는데 이 공간에 비만 승객이 탑승을 하면은 2명이 착석할 수 있도록 벨트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몸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서는 추가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2명의 정상 체중 승객 사이에 2명의 아이를 앉혀서 4인 가족이 앉는 구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 이제 미국의 성인의 3분의 1이 비만이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승객과 항공사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좌석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벤치형 좌석이 상용화되면 항공사들은 이제 비만 승객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예. 실제로 이제 비만 승객이 다리가 없다고 하고 옆 사람이랑 싸우고 이런 분쟁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요, 이 예. 비만 승객도 비만 승객이지만 이 키 큰 사람이 이 이코노미 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독일애가 이제 독일 친구가 우리나라에 올 때 유럽 사람들은 그 항공기 이 좌석 간격을 그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조회를 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사실 그 3cm 정도가 더 넓은 그게 있어요. 그걸 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유럽 고객들 같은 거 잡으려면은 항공기 좌석을 좀 넓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항공기 좌석에 따라서 요금도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 145선 운영한 서울메트로가 작년 한 해 부정승차한 그 경우를 2만 건이나 적발했다고 그러네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부정승차자 숫자가 이만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서울메트로에서 발표한 이유는요. 예. 바로 오늘부터 18일까지 2주간 동안 120개 전역에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메트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철 8개 운영기관, 그러니까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 9호선 운영, 공항철도, 신분당사, 용인, 의정부, 경전철 8개 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적발되면 다 아시죠? 그 해당 구간 운임뿐만 아니라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되는데, 승차권 없이 열차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우대용, 또 할인 승차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을 여러 명이 열차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부터 단속 인원이 이제 증원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주요 환승역 중심으로 이제, 이 부정승차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한다고 하니까 부정승차 하지 맙시다. 무슨 창피한 일입니다. 예. 그렇죠. 왜 그 개찰구 이렇게 위로 훌쩍 뛰어넘는 그렇죠. 분들도 많고 아래로 갖가지 방법. 근데 요새는 아래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지하철역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예. 근데 이건 유럽도 많아요. 예. 자, 오늘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되는데요. 예. 지난 3월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쑥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공개된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효과에 의문을 표한 것이 확인이 됐고 또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하 주장도 수그러지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정리하자면 인하에서 동결로 지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상반기 내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한 번쯤은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통화 정책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소신을 당장 굽히지는 않겠지만 경제 지표가 지금처럼 계속 부진하면은 전방위 대책에 대한 마련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정부에 대한 그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4월 말에 교체될 4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3명이 정부와 경제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5월 금통위부터 합류할 전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5월 또는 6월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금리 문제 때문에 여러 분들도 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네. 자, 그리고 유가 시장이 봄이 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한 주새 10% 반등했는데 이게 지속될까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산 석유 4월 인도분이 전날보다 배럴당 3.91% 오른 배럴당 35.92달러로 거래를 끝냈는데 예. 지난주 전체를 봐서는 9.25% 오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조금 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체들도 주가가 뛰었고요. 분위기도 꽤 활기차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유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이제 공급 과잉 우려가 한풀 꺾였다는 것인데 시발점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 동결하기를 합의하기부터인데요. 예. 지금 이번 달 말에 또 러시아에서 또 만난다고 합니다. 동결을 위해서. 또 셰일 가스 또 여기가 미국의 이 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저유가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병호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말로 홈런 쳤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미네소타 이 박병호 선수 드디어 큰 걸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늘 새벽에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시범 경기였는데요. 이 6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거든요. 이 0대0이던 1회 초였습니다. 첫 타석에서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2-3 안루에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 이 말루 홈런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홈런을 말루 홈런으로 장식을 했고요. 오늘 경기에서 3타수 1안타 4타점에 2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4일에 기록했던 첫 번째 안타 이후에 두 경기 만에 안타를 이 말루 홈런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야, 진짜 뭐 말루 홈런 이거 대단한데 말이에요. 예. 또 수영에서는 국제대회 금메달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예, 사실 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그렇죠. 이 안세현 선수가 예. 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뉴사우스웨일스 스테이트 오픈 이 챔피언십 저병 200m에서 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분 09초 34를 기록했는데 네. 이 자신의 최고 기록인 2분 08초 64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가 없겠는데 이 리오 올림픽 준비 과정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뭐 이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LPGA 투어에서는 장하나 선수가 벌써 시즌 2승을 올렸죠? 예, 이 장하나 선수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마지막 4라운드에서 어제 참 이 감이 좋았습니다. 이글 1개에 버디 6개, 보기 1개를 치면서 7언더파를 줄였는데요. 이 합계 19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이 코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로 벌써 시즌 2승이고요. 우리나라 선수로는 지금까지 LPGA에서 모두 5개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선수로는 모두 시즌 3승, 세 번째 우승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프로배구에서는 현대캐피탈이 프로배구 최다연승 신기록을 세웠어요. 18연승이라고 그러네요. 18연승. 예. 야, 대단하네. 예. 현대캐피탈 어제 이 프로배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이 우리카드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이기고 18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배구 최다 연승 신기록이고요. 이렇게 이제 현대캐피탈이 잘하다 보니까 이 천안에 좀 배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관중들이 꽉 들어차서 경기 시작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는데 내년 시즌에도 아마 이 현대캐피탈이 계속해서 잘 해주면은 이 배구 열기를 봐서 천안이 배구의 도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어제 경기 끝나고 최천 감독 은퇴식이 있었는데 이 최천 감독이 아주 펑펑 울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좀 마음이 교차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역 때 최천 감독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다가 림프암에 걸렸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림프암에 걸렸을 때 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이 암을 극복해낸 거였었거든요. 이럴 정도로 독종이었었는데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교차했겠죠. 진짜 이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예? 아니, 박병호 선수 말로 없는 치고,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구자철 선수는 헤드트릭 하고요. 예? 예. 어휴, 이거 아마 무슨 날이었나 봅니다. 예. 구자철 선수는 레버쿠젠전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했거든요. 예. 이 전반 5분, 44분, 그리고 후반 12분에 골을 몰아 넣었는데, 이 구자철 선수가 유독 이 레버쿠젠을 상대로 하는 경기에서 좀 강한 모습입니다. 분데스리가 데뷔골도 레버쿠젠이었고요. 지난해에도 레버쿠젠 상대로 2골을 기록했는데, 그제 또 이 레버쿠젠을 상대로 헤트트릭 터뜨리면서 레버쿠젠에서만 6골을 좀 뽑아냈고요. 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구자철 선수 3골 넣으면서 3대0으로 앞서갔는데 3대3 무승부로 그쳤습니다. 이기지 못한 건 조금은 좀 아쉽죠. 그렇군요. 자, 여자 축구 대표팀 올림픽 최종 예선전이요. 오늘 중국하고 4차전 치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무조건 이겨야지 올림픽 나가죠. 무조건 이겨야지 되고 이기고 난 다음에 다른 팀의 경기를 살펴봐야 또 그거 봐야 되는군요. 그 경우의 수. 예? 예. 아하. 오늘 오후 4시 35분에 중국하고 이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전 4차전을 치르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 오늘 무조건 이겨야지 되고요. 예. 남은 또 베트남전까지 2경기를 모두 이기고 난 뒤에 중국하고 북한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이겨서 이 신락 같은 희망을 좀 이어가야지 되겠죠. 예,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우의 수 이거 밝아요, 이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유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물 부족 국가였는데요.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물 재이용은 빗물이나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헹군물을 버리지 않고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 빨래 후 마지막 헹굼 때 나오는 물을 받아뒀다가 욕실 청소하거나 걸레를 빠는 것도 가정 내 손쉬운 물 재이용입니다.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한 번 썼던 물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재이용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롯데시네마 2층.
주식회사 대명21. 예, 지금 8시 30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좀 많이 밀릴 것 같죠? 지금 교통 상황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 많이 밀립니다. 우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보겠는데요. 구리에서 하남분기점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또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일산 쪽으로도 하기분기점에서 수리터널, 장수에서 송내까지 정체, 중동에서 김포 요금소까지는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진입하는데 달랜에서 한남까지 매우 어렵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나란히 가는 분당 순서로 도 복정 교차로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 수락지하차도에서 성동교까지 정체인데요.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까지 보겠습니다. 고척교에서 양평교까지 도심 쪽으로 정체,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성산대교에서 신정교까지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매주 월요일 날 찾아뵙는 코너죠.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오늘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참. 근데 우린 공천 안 해요? 공천? 딴 데 다 공천 하는데? 어?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례밖에 안 남았습니다. 비례밖에 안 남았어요? 네. 우리 잘 나가네. 자, 이 공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역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도 말씀드리죠. 자, 오늘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절대 불가. 오늘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야권 통합, 총선 승리를 위한 열쇠인가, 만년 야당의 지름길인가. 야, 이 얘기, 이 만년 야당의 지름길인가. 근데 자, 우선 이 국장님부터, 이종근 국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뭐가요? 바로 야권 통합, 다시 통합하자. 근데 이유가요, 똑같습니다. 현 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에게 다 헌납할 거냐, 이 의원석을 다 헌납할 거냐, 우리가 다시 통합해야 되는데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누구가? 국민의당이.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입에서 또 나왔냐? 문재인 대표가 어저께 인터뷰를 했어요. 신문사하고. 그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면서, 야권 분열 책임 당신이 져라. 거의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렇다면은 왜 분당할 때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만 있었습니까? 그리고 분당하고 3당이 났을 때 국민들이 지지했어요. 그때 판이 좀 흔들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을 굉장히 안철수 신당이 지지도가 높아졌었어요. 그렇다면 그 지지도는 과연 뭡니까? 그러니까 철진한 가요는 계속 틀면 사실 사람들이 식상해하죠. 아무리 리메이크 붐이라지만 지금 똑같은 레퍼토리를 벌써 몇 번째 되풀이하면서 야당의 성적표 한번 다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총선,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거의 연전연패입니다. 보궐선거까지 합치면은 아마 제가 7전 7패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야권 연대 얘기는 나오고 통합 얘기 나오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권을 심판하자.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실패하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서영호 부소장. 네, 야권 통합 해마다 선거 때문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데. 해마다는 선거가 없잖아. 예, 선거가 있는 해마다. 보궐선거. 보궐선거까지. 예, 근데 사실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라고 하는 승자 독식 때문에 야당으로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육지책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김종인 전 대표 이전에 만능 키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중요한 야권 통합, 원래 선거 막판에 던지는 게 그간의 전례였는데 김종인 대표 선거 초반에 갑자기
블러핑 하듯이 던져버렸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는 이번에는 야권 통합이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핵심 전략으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라고 해석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야권 통합은 야당의 열성 지지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공학적인 측면이 있고요. 실제 선거는 수도권, 특히 이번 같이 수도권이 122석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부동층과 중도층의 투표 참여 그리고 야당에 대한 지지가 곧 당락의 관건인데, 그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야권 통합이나 이런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이냐, 아니면 야당의 근로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중심의 서민 경제이냐, 이 대별 구도를 가지고 경제 실정에 대한 문제를 핵심 키워드 삼겠다. 즉 김종인 대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공과를 핵심 총선의 전략으로 삼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야권 연대는, 야권 통합은 총선의 승리를 위한 전제이지 필수 조건은 아니다. 필수는 민생과 경제 문제이다. 라고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건 좀 연장선상인데, 이 안철수 대표가 막 광야에서 그러니까 왜 했든 농력에서 이런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김종인 대표가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이게 참 머쓱해져요. 예, 충격을 완전히 흡수한 스펀지잖아요. 왜 저쪽에서 칼을 드는데 이쪽에서 방패를 들면 그래도 탱소리가 나지만, 그렇죠. 스펀지를 딱 들어버리면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네.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어저께 안철수 대표 아주 결기를 나타내셨는데, 사실 저는 되게 희한했어요. 왜냐하면 그 결기는 의총 전에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김종인 대표가 통합하자 그러고 말을 흘렸을 때 차라리 그때 딱 결기를 내는 겁니다. 대표가 절대 안 묻어서 이렇게 하면 의총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대표가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 어찌됐든 따라가건 안 따라가건 이 당대표로서 또는 이 리더십이 보이는데, 아니 그때 오후에 갑작스럽게 의총을 합니다. 그러면 의총을 하고 전체 의견을 묻고 중지를 모았어요. 그럼 당대표가 또다시 결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지를 모았는데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죠. 당대표, 저쪽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의총을 하고, 의총을 한다는 건 만인한테 묻겠다는데 전부 다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걸 다 드러낸 셈이 됐고, 그 다음에 중지 다 모아놨는데 또 당대표가 결기를 나타내요. 그러면 중지 모은 게 중지를 제대로 못 모았다는 뜻이 되고, 순서가 영 바뀌었죠. 그럼 안철수 대표가 난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점잖게 야 화내면 지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김이 확 샜는데, 제가 보기엔 어제 안철수 대표는 이번 총선은 제3당에게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통합을 반대한다. 즉 제3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즉 제3당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대선을 준비하는 실질적 선언이 아닌가. 따라서 내부에서 여전히 통합에 대한, 특히 비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출마자들은 연대에 대한, 통합에 대한 요구들이 가득 잠복되고, 그날 어제 통합을 죽었으면 죽었지 여기서 죽겠다고 발표한 그날 천정배 의원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천정배 당과 안철수 당이 합쳤을 때 전제 조건이 바로 새누리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거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하기로 했으니까 수도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는 걸 보더라도 여전히 잠복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당 공식 입장은 최현식 의원한테 좀 아까 인터뷰를 했는데, 수도권 연대도 없다는 거더라고요. 예. 근데 수도권 연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난번 19대 총선에서 여야가 3% 이내 초접전을 한 지역이 19개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의 박빙 지역이,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이 야당이 앞선 지역일 것 같지만 천만에 왔습니다. 3% 이내로 19개가 승부가 갈려서 이번에도 통합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19개 지역은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고, 그것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당의 공식 입장은 연대가 안 된다고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아직 공천도 안 이루어졌어요. 참 묘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공천도 안 이루어졌어요. 네. 공천하고 우리 선수 명단이 있어야 연대를 하면서 서로 이쪽 지역 어떻게 하자, 이쪽 지역은 어떻게 하자, 물밑 협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금에서 연대 가능해 그러면 이쪽에 명단이 없어져요. 명단이 흔들리는데 명단이 다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연대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사영호 부소장께서 천정배 의원 말씀하셨는데, 천정배 대표뿐만 아니라 김한길 선대위원장도 사실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고요.
지금 사실 일부에서는 탈당설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물론 절대 아니라고 지금 최원식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사실 의견이 다른 상황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이종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은 당의 존재, 정체성을 위해서 일단 강한 반대를 얘기하셨고 김한길 대표 공동위원장은 그날 의총과 최고위원회 나올 때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통합에 주도적으로 좀 참여해야 그 야당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등한 주체로 참가해서 우리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삽바 싸움을 위해서 초기부터 참여해야 한다 이런 강경 참여론과 강경 반대론이 부딪혔는데 결국은 전정부 의원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이 갈 때 가더라도 지금은 가지 마세요. 즉 호남의 지지율을 좀 올린 다음에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에 수도권을 비롯한 비호남 지역에 연대 가능성을 열어둘 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갈등을 잠복한 측면으로 봉합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통합 문제가 당대당 통합은 어려워도 연대 문제는 여전히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존재감을 나타내더라도 대선이라고 하는 한 번의 승부가 남아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떨어지면 자기 생사가 갈림길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당 대표의 또한 준엄한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야권 연대 문제. 사실 야권 연대가 많았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야권 연대 보고 습관성 연대 증후군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자, 이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한 건은 뭐냐면 새누리당의 살생부 명단 논란 뿐만이 아니고, 여긴 이 사건도 많아요. 여론조사 유출, 이거, 예? 이거 완전히 있잖아요. 엑스파일 BGM 한번 깔아주시면은 아주 이게 분위기가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건 새누리당 컷오프 이제부터 시작 공천 불복 사태 이게 결국 살생부와 그리고 여론조사 문서 유출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미스터리부터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스터리. 일단은 여론조사 문서 유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예?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관위에서 어저께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한 것은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이 아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 아니죠. 여의도 연구원 쪽의 문서와 일치한 똑같은 문서라면 이거는 미등록 여론조사 문건 공개 그쪽에 해당되는데 여의도 연구원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서 조사한 결과 명단이 일부만 일치했지 문건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검찰에 고발하겠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문건은 사실 조작된 문건이다. 실제로 있는 문건이 아니다라고 선관위에서는 지금 공식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살생부라든지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유출하지 않은 거에 되죠. 이한구 위원장 말을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공관위에서 유출하지 않았다. 예.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음악까지 깔아드리고 있어요. 엑스파일입니다. 이 엑스파일을 어떻게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예? 저는 일단 추측컨대 살생부 파문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관리에 심각한 타격을 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낙하산 공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흑막을 조성한 것으로 보면 조성이 된 것으로 보면 일단 비박계 김무성계가 유리하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 전략공천은 이미 기정사실화다라고 하는 여론이 또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즉 친박의 의도가 또 일종은 관철되어서 결국은 살생부 파문도 그렇고 이번에 여론조사 사전 유출에 대한 조작 왜곡 사건도 그렇고 결국 아전 인수식으로 친박은 비박은 친박을 위한 전략공천을 방식을 놓고 싸우는 것 같고요. 재밌는 한 가지 포인트는 김종인 말 야당의 총선 흥행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당의 물갈이 폭이 생각보다 커질 것 같다는 건데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김태한 의원이 논계 작전으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희생되었다라고 본인 주장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본인은 희생. 네네네. 2차에서 그러면 과연 제2차 논계 즉 더 큰 중진의 친박 핵심 의원은 누굴까가 관심이 모아지고요. 또 하나는 과연
친박 핵심이 논계라고 하면 도대체 비박은 누굴 치려고 하는 거냐? 세간의 평대로 유승민이냐 김무성이냐 아니면 유승민 김무성 밑에 있는 뭐 그 김일국 유성걸이냐 그런 정도로 끝낼 것이냐. 특히 이제 수도권의 비박 중에서 이재호, 김용태, 정두원은 단수 추천으로 단수 공천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단수 공천이라는 게 아니고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혼자 단수 추천한 사람이어서 발표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친박의 제2차 논계 누굴 것이고 논계가 이 정도 급이면 비박은 누굴 희생할 것인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니, 갑자기 김태용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태용 의원 김태용 의원이 아니라 김태환 의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게, 김태환 의원 같은 경우에 친박 3선,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천에서 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정치권 인사들이 그 구조조정을 당한 우리 근로자들이 어떤 기분을 갖는지를 이번 기회에 좀 본인들이 체험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태환 의원 그 경우 제가 김태환 의원이 공천 명단에 들어가자마자 김윤환 의원, 김윤환 의원 동생이시잖아요. 김윤환 의원도 사실 그때 공천 배제 당했죠. 그렇죠. 같은 그 전철을 밟았는데 전 누가 떠올랐냐면 강기정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의외로 양쪽 다 평행 이론처럼 공통점이 많아요. 하나는 뭐냐면 공천 배제 1호입니다. 양당에. 근데 2호는 뭐냐면 양쪽의 심장부예요. TK와 그다음에 이쪽 광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선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제일 먼저 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으로 자기네 지역구. 그러니까 TK와 광주가 뭐가 공통점이냐면 유권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지역 유권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현역 교체 욕망이 제일 높아요. 이유를 보니까 텃밭이니까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쉽게 막대기 꽂아도 되니까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치열하게 선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난 되겠지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이 진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좀 거만하고 지역민들에 대해서 사실 허리 굽히는 각도가 벌써 다른 사람들은 90도라면 이 사람들은 한 40도 정도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나 TK가 그렇게 현역 교체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삼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지역 여론이 어떻다 이건 사실 핑계고 가장 삼선 그러니까 다선이고 그 지역구 이렇게 해서 골라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김태환 의원의 반발도 그렇고 당사에서 새누리 당사에서는 종로의 김막걸리 후보 낙천되어서 항의해서 그 경찰에 의해서 강제 연행되고 또 당사 밖에서는 그런 거야 꽹가리 치고 시위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매번 있죠. 민주적 경선을 하지 않고 깜짝쇼 전략 공천의 후유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매번 공천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야당발 공천 총선 그 태풍이 흥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분을 조장하는 여론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대항마로 장석춘 의원을 그 김태환 의원 후임으로 넣었는데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장석춘 의원이 아니라 장석춘 위원장, 전 한국노총위원장 그분을 임명했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의지를 관철하는 위한 상징적인 수도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법 개혁이겠지만 어찌됐든 노동계 인사를 영입한 것으로 공천을 준 것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천이 아니었나 이런 명분 때문에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도 한국노총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현규환 지금 정무수석 맞아요. 그래서 새누리당 이런 맞춤형 공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 같아서 반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조정의 슬픔을 좀 정치권들 지금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서로 전부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조마조마할 텐데 이걸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물갈이가 더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서양호 부소장님 그런 생각이시죠? 자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종근 평론국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여당 말씀이시죠? 공관이 지금 명단은 아마 9차나 8차 정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김태환 의원이 첫 번째였지만 서서히 좀 많아지겠죠. 완전히 고차방정식처럼 이렇게 좀
이 문제를 풀어야 이게 누구를 위해서구나 어느 쪽이구나 알 정도로 사실 좀 묘합니다. 그 금요일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상 오늘 최고위원회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를 그냥 또 오늘까지만 참겠다라고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은 완전히 와해되는 거거든요. 금요일 날은 상향식 공천이 완전히 아닙니다. 그건 단수 추천 지역이 거의 상향식 공천이나 이런 어떤 이 원칙을 전부 다 무너뜨린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가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큰 어떤 반대를 안 한다. 어저께 면접 때 뭐 한 말씀 하신 것 같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물갈이 대상은 아마 이한구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상당한 부분까지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이요. 네. 그 살생부 나오고 저거 했을 때 김무성 대표가 사과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안 한다는 얘기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공천에서? 네.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대표로서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공천 배제 명단이 됐잖아요. 네. 그게 최고위원회에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 의결을 미리 감나라 배나라는 하지 않겠지만 결과를 놓고 의결을 하는 건 당대표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결국 뭐 감나라 배나라는 아니지만 감인지 밴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살아있는 말빨. 저는 오늘 일간지에 두 일간지에서 야당의 전 대표 현 대표가 정치면 탑에 인터뷰라는 게 실린 걸 보고 이게 지금 김종인발 그 총선 쓰나미가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문재인까지도 덩달아 올리는구나. 여기에 맞서서 여당이 이 야당발 흥행 그 총선 공천의 흥행을 꺾기 위한 물갈이 폭들 이한구든 그 김무성 대표든 간에 얼마나 큰 폭으로 할 것인가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부에서는 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워낙 음모론이 많으니까 살생부 시나리오대로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하세요?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그대로 된다고요? 당연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살생부라는 이 명단이 노리는 효과가 그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명단이 일치하면 김태형 의원처럼 한 사람이라도 일치하면 살생부대로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견제가 되는 건데 이건 무조건 살생부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결국 꿈보다 해몽이라고 비박 김무성 대표는 봐라. 외압위에서 이거 경선은 쇼고 이미 정해져 있다. 각본이다라고 주장할 거고 친박은 그렇기 때문에 공천 물갈이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라고 득을 볼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당정식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왜 단수 추천부터 우선 추천부터 당원 당규대로 다 한 것 같으면서 안 한 것 같으면서 왜 같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웠어요. 공천 배제 그 명단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략 공천 얘기를 하는 우선 단수 추천이라는 거 이 단어 자체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정치에 웬만큼 관심 가진 사람 아니면 우선 단수 추천이 뭐야? 이렇게 전략 공천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우선 단수 추천 굳이 이걸 당원 당규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자꾸 쓰니까 사람만 그냥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공천이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니까 등이니까 이거 등에 등이 없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살생부라는 그런 측면도 이제 그렇다. 사실 살생부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그 야권 그 컷오프 1차 발표할 때요. 돌았던 찌라시가 맞았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거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 허위 사실 유포자가 밝혀지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천이라든지 새누리당에. 결정적으로 이제 양쪽 진영에서 싸움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사실 지금 계속 소소정 지적하신 대로 야당은 굉장히 흥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를 정치 신단이라고 표현하는 제목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만약에 누군가 하더라도 사실상 덮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서로 덮어야지만 이 다음에 어떤 수순을 가는데 만약에 공천 전에 불거져서 일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두 진영이 만약 맞붙는다 그러면 공멸이거든요. 공멸. 저도 실무자나
후보 측 관계자에 의한 그 과도한 의혹이 비든 그 실수 이런 정도로 미봉하고 덮어놓고요. 너무 급하게 치다 보니까 잘못 쳐서 이게 허위 사실이 됐다. 네, 그래서 본질보다는 격가지 정도를 건드리는 걸로 하고 결국은 총선을 위한 야당과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여당도 내용을 수습할 것 같습니다. 네. 쉬운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 뭐 보니까 국회의원회관 바닥 이 보인다. 사진을 찍어서 올린 모양이에요, 아마. 네? 그래서 뭐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뭐 바닥 이 땅바닥이 보이는지 뭐가 보이는지 네,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총선 시기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부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또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훨씬 더 희망찬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